자, 이렇게 해서 집이 두 개일 때 하나로 보는 1세대 1주택, 특례주택 배웠어요. 뭐 위주로 공부하라? 동거북량. 몇 년? 10년. 혼인은 몇 년? 5년 이내. 알아들었나요? 동거북량은 왜 10년이라고 그랬어요? 며느리 열받아라 10년. 혼인은 오래 살아라 5년. 맑게 알아들었어요? 자, 680페이지 7번. 자, 보유기간의 특례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괄호 1세대 1주택. 지금부터는 하나야. 집이 하나. 하나인데 보유 및 거주기간에 제한이 없다. 보유 거주 안 따지는 주택도 있다. 원칙은 2년 보유해야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해야 돼요. 근데 제한이 없다. 안 따지는 주택도 있다. 첫 번째, 무슨 아파트에 입주합니까?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에 입주해요. 그러면 요건이 뭐다? 뭐만 따져? 뭐는 거주기간이 5년 이상. 보유가 아니라 거주기간이에요. 실거주. 5년 이상이면 팔아먹을 때 뭐를 안 따진다? 2년 보유 안 따진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5년은 언제부터 따진다? 임차일부터 취득일까지. 맞아.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절대로 취득일하면 안 돼요. 취득일은 잔금이 끝난 걸 얘기하죠. 절대로 취득일부터 그러면 안 된다고요. 왜 5년이야? 대부분 5년 살다 건설회사랑 협의해서 분양전환이 된다고요. 그 분양받고 등기치고 내일 팔아도 비과세다. 그 뜻이에요. 등기치잖아. 분양전환되면. 그죠? 좌우간 우리는 뭐다?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 5년 이상이에요. 찾으셨어요? 보유기간이 없다. 실거주 5년 되면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이번에는 무슨 수용당해. 협의 매수 수용당하죠? 그럼 2년 보유 안 따진다. 뭐 딱 하나 따지죠? 언제까지 취득한 주택이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 자, 거기 적어요. 없잖아요. 요건이 뭐를 따진다? 사업인정. 사업인정 고시일. 후야 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9억까지는 비과세합니다. 물어볼 때. 다만 잔존주택이 남아있다. 일부가 남아있으면 잔존주택은 역시 몇 년 이내에 팔면 된다? 5년 이내, 3년 이내 하면 안 돼요. 5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다. 뭐는 따진다고요?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했다면 2년 보유 안 따져요. 그거 없잖아요. 거기 적어 놓으라고요. 그 잔존주택이 남아있을 때는 팔기가 힘들죠? 몇 년 준다? 5년 이내, 3년 이내 하면 안 돼요. 5년. 그래서 1번, 2번은 숫자가 몇 년이다? 5년. 숫자 정리 잘해요. 잔나면 몇 잔 기억이나? 5잔. 술을 5잔 이상 마시면 안 돼요. 그죠? 딱 5잔이 딱 적당하대요. 세법에서는 5잔.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자, 3번, 4번은 묶어요. 자, 집 하나인데 어디로 가는 거야? 이민 가는 거잖아. 해외 이주. 이민 가는 거다. 요건이 충족돼야죠. 혼자 가면 안 돼요. 어떻게 가야 돼?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돼요. 680페이지.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된다고요. 기러기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럼 팔아먹을 때는 이거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됐죠?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 원칙은 비거주자는 과세야. 누가 팔아야 돼? 거주자가 팔아야 돼요. 아까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비거주자도 비과세 주는 경우가 이 경우라고요. 이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바뀌었잖아. 비과세 준다고요. 그래서 출국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팔았을 때 이거는 2년 이내요, 3년 이내에 하면 안 돼요. 2년 이내. 이렇게 비거주자도 비과세를 해주는 주택이 있다. 이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5번이 뭐다? 국외거주. 자, 4번이 뭐다? 해외거주. 거주 목적으로 가. 근데 요건이 뭐야, 이거는? 세대 전원이 가고 반드시 몇 년 이상 가야 돼? 1년 이상. 해외거주. 옆에 적어요. 없네. 1년 이상. 아, 있어요? 있구나. 1년 이상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해외로 3년 발령을 받았어. 된다는 거죠? 6개월 발령 받으면 안 된다고요. 해외로 1년 이상. 나왔잖아, 큰 글씨. 원리는 똑같죠? 세대전원. 그래서 출국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팔아라? 2년 이내. 여러분들이 이거 가장 잘하는 거 이거잖아요. 2년. 3년 하면 안 돼요. 기억이 안 날 때는 2년아 출국 그만해라. 이거 꽉 잡았잖아요. 이렇게 가끔 가다 아는 것도 나와요. 한 시간에 하나 두 개는 아는 거 나와요. 그죠? 100%가 모른다. 그거는 참 본인을 되돌아봐야 돼요. 2년. 자, 그 다음 5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5번이에요. 자, 5번은 뭐다? 1주택인데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는 거야.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는 거지? 그럼 이거는 2년 보유 안 따져. 1년 이상 뭐를 따진다? 거주. 중요한 거는 근무상은 됩니다. 전금 같은 거 사업상은 안 돼요. 근무상만 된다고요.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다. 다른 시군으로 2년 보유 안 따져요. 뭐를 따진다? 1년 이상 거주. 근무상, 사업상은 안 돼요. 됐습니까? 이거 5개잖아, 출제되는 거. 자, 숫자 배열이 어떻게 돼? 5년, 2년, 1년인데 보유란 말이 하나도 없어요.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보유란 말이 하나도 없다고요.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게 5번 출제됐어요, 이거.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 지금 5번 출제됐어요. 왜 출제돼, 이거? 점수 주려고. 이런 거는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 거기 박스.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거는 2년 거주해야죠? 자, 받지 않는 경우는 뭐다? 규제 이전에,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반드시 뭐를 지급해야 돼? 계약금 지급하면 2년 거주 안 따져요. 규제 전에 공고일 전자가 들어가면 뭐다? 불이익을 안 준다. 2년 보유만 하면 된다고요. 물어보는 주택은. 자, 원칙은 몇 년 보유해야 돼? 2년 이상 보유.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때는 2년 거주해야죠? 근데 언제 취득했어? 공고 전에. 공고 전에. 어쩌고 저쩌고. 2년 거주 안 따져요. 이런 경우는 항상 불이익을 안 준다. 그러나 2주택은 뭐다? 이거 5개는 2년 보유도 안 따지고 2년 거주도 안 따진다고요.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도 있다. 포인트가 다 끝났네. 자, 보유기간 계산. 박스. 자, 원칙은 일반적인 경우. 언제부터 언제까지 따진다?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따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자, 그 다음 2번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 2주택을 모두 처분했다. 이럴 때 2년 보유는 언제부터 따진다? 1주택을 보유하게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이거 다시 2년을 시작한다는 거야. 자, 여기 보자고요. 집이 2채야.
일시적 2주택이 아니에요.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고요. 1년 지나서 취득하고 3년 이내에 팔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 그럼 이거를 양도합니다. 양도해. 그럼 1주택 남아있죠? 이거 하나 남아있잖아요. 그럼 2의 2년 보유는 언제부터 따진다? 뭐라고 나왔다, 거기?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다시 카운팅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팔았잖아요? 그럼 이 날로부터 뭐다? 몇 년 보유가 시작된다? 2년 보유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기산. 하나 팔았잖아요. 팔았어요. 하나 남았죠? 그럼 이해는 2년 보유를 언제부터 따진다? 2에. 잔금 받았잖아. 2에 없어진 날로부터 2년 보유를 기산 시작한다고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자, 이거 하나 있죠? 하나 있잖아. 그럼 이렇게 양도했어요. 양도했잖아요. 그럼 1주택이죠, 이제? 이게 1주택이잖아. 잔금 받잖아요, 그죠? 이 날로부터 다시 2년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이거는 어떤 주택이다? 일시적 2주택이 아닌 경우를 얘기해요.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 1년 이상 지나서 취득하고 3년 이내에 팔 때는 어떻게 한다? 비과세하죠? 그럼 하나 남은 거는 보유기간도 옛날 보유기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닌 것들은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다시 2년 보유. 그리고 책에는 없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때는 2년 거주도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1번 나왔잖아요. 소득세법 제155조 등등등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제외. 이런 경우는 언제부터 보유기간을 따진다?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 이런 거는 다시 카운팅을 시작 안 한다는 뜻이에요. 제외. 그럼 이거 1년 보유해서 그럼 일시적 2주택이 아닌 경우는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다시 2년을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3번. 자, 3번은 이거 중요해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계, 무너짐 등등 포인트는 뭐다? 거주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합산한다 그 뜻이라고요. 어떨 때 합산합니까? 소실, 도계 됐잖아요. 그 다음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포인트는 이 경우 공사기간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러나 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 등이 들어갈 때는 포함합니다. 그래서 박스가 나왔네. 공사기간 필요하지 않는 제외. 헐리기 전 1년 보유. 재건축 후 1년 보유하면 2년이 된다는 뜻이에요. 공사기간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이거는 개인이 재건축한 거라고요. 개인이 헐어버리고 다시 짓는 거예요. 그러나 정비법에 의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했을 때는 공사기간을 어떻게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나요? 포함한다. 공사기간. 정비법이 아니잖아 이거는. 그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아니에요. 개인이 지은 거라고요. 헐어서. 자, 그 다음 상속받았다. 원칙은 보유기간을 어떻게 따진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따지는 게 원칙이죠. 근데 2번 상속받은 뭐야? 주택. 포인트는 뭐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미칠 것 동일 세대야. 다른 세대가 아니라 동일 세대. 집 하나를 상속받은 거야. 그럼 보유 거주기간을 어떻게 한다? 통산한다. 동일 세대. 어머니가 1년 보유, 딸이 2년 보유하면 3년이 된다는 뜻이에요. 포인트는 뭐라고요? 동일 세대. 동일 세대, 다른 세대하면 통산을 안 해요. 자, 5번은 아까 했잖아요. 비거주자가 2년 이상이 아니라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려면 몇 년 이상이 보유해야 된다? 3년 이상 계속 보유했다면 보유 거주기간을 어떻게 한다? 통산한다. 그래서 통산하는 경우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야. 공사기간. 이번 시험에 공사기간. 공사기간은 제외합니다. 개인이 하는 거는.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재건축이 들어가면 공사기간을 포함한다고요. 포함. 왜 개인은 제외합니까? 공사기간을 엄청 늘릴 수 있죠? 한번 삽질하다 보니까 눈이 내리네. 눈 그치고 공사해. 석 달 있다가 또 삽질 한번 딱 하니까 이번에는 비가 오네. 장막 끝나서 공사를 다시 해. 보유기간이 수없이 늘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제외. 그러나 정비법은 입주시켜야죠? 계속 공사를 진행한다. 일요일도 막 진행해요. 자, 넘어가자고요. 자, 출제되는 거는 나왔다. 8번, 9번은 필수입니다. 8번, 9번은 필수라고요. 자, 겸용주택을 팔았다. 상가주택이죠? 그럼 겸용주택을 팔아먹을 때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1cm라도 크면 전부주택. 전부주택이 돼서 9억까지는 비과세. 9억을 넘어가면 항상 과세하는 거예요. 박스.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클 때만 전부주택으로 본다. 그럼 땅은 어디까지 한다? 땅은 도시지역 안에서는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까지를 한도로 하는 거예요. 한도가 땅도 너무 넓으면 안 되죠? 5배, 10배까지만. 초과되는 거는 땅 판 걸로 봐서 과세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칸이야.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법 규정은 어떻게 본다? 주택만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그럼 상가는 과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될 때는 주택 땅과 상가 땅을 안분해야죠. 1번이 안분한 거야. 부속 토지를. 이게 중요한 거야. 이번 시험에 두 번째 칸이. 그래서 1번 부속 토지를 안분해야 되잖아요. 안분할 때는 무슨 기준으로 안분한다? 연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부속 토지. 토지 면적을 안분해야 돼요. 안분할 때는 안분할 때는 연면적 비율로 안분한다고요. 그래서 안분한 땅과 한도 안분한 땅이 너무 넓으면 안 되죠. 그래서 2번 부속 토지 한도. 그래서 1번, 2번과 비교해서 큰 면적, 작은 면적. 작은 면적을 비과세합니다. 작은 면적을 비과세해요. 1번은 뭐다? 안분한 땅. 연면적 비율로 안분했잖아. 그 다음 안분한 땅이 너무 넓으면 안 되죠? 한도 5배, 10배를 비교해서 둘 중 큰 면적, 작은 면적. 작은 면적을 비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론을 정리하세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클 때만 전부주택이다. 작거나 작을 때는 따로따로 본다. 입 벌린 쪽이 큰 쪽이에요. 입 벌린 쪽이 큰 쪽이라고요. 작거나 작을 때는 따로따로 봐.
주택은 비과세. 그럼 나머지는 뭘로 상가로 봐서 과세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가주택을 지을 때는 집주인들은 어떻게 지어? 주택 면적이 1cm라도 상가보다 크게 짓습니다. 9억까지는 다 비과세 받으려고.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자, 한번 이제 머리 식힐 때가 됐지 않아요? 머리 식혀야죠? 머리 식힐 때는 뭐가 최고예요? 계산. 아주 암기됐네요. 계산이래. 계산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자, 건물의 연면적. 자, 건물의 용도가 주거 부분. 주거 부분은 80제곱미터. 상가 부분. 상가 면적. 상가 면적 120제곱미터. 이렇게 주거 부분, 주거 면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80제곱미터. 상가 120제곱미터. 그리고 이제 부속 토지, 대지 면적. 자, 대지 면적은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 대지 면적은 1000제곱미터라고요. 자, 이럴 때 1번, 2번 요건이 다 충족됐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상가주택은 도시지역 내에 존재를 한다. 도시지역 안에 존재를 하고 다른 집이 없어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가정했을 때 네 번째는 뭐다? 비과세되는 부분과 과세되는 부분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요. 주택과 뭐다? 토지. 이렇게 비과세되는 부분과 과세되는 부분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비과세되는 부분과 과세되는 면적을 구하시오. 이렇게 항상 과세, 비과세를 구분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말귀를 알아들었죠? 말귀 알아들었어요? 이번에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이게 다크호스예요. 자, 첫 번째는 뭐를 계산을 해야 된다? 건물의 용도. 큰지 작은지 같은지를 구분해야 돼요. 자, 건물의 용도를 구분해 보자고요. 건물, 그럼 주택, 상가잖아. 주택이 작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보는 거야. 반대가 되면 전부 주택이고. 반대가 되면 전부 주택. 작거나 작을 때는 따로따로 봐요. 따로따로 본다고요. 그래서 건물 몇 제곱미터? 80. 80은 주택으로 보죠? 주택으로 봐서 뭐다? 비과세. 그럼 나머지는 상가로 보죠? 상가 120제곱미터는 뭐다? 과세. 이렇게. 여기까지는 인간적으로 정리가 돼야 돼. 그럼 졸고 있어요, 지금. 오늘은 이쪽에 와서 졸아. 지난 시간에는 저쪽에 와서 졸았는데 그래도 대단합니다. 졸면서도 다 듣고 있어요. 얼마나 진짜 그 인내력이 있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졸면서도 다 들어. 자, 그럼 이렇게 그럼 비과세를 물어보면 얼마가 되는 거야? 80. 그러나 상가는 뭐다? 120은 과세.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땅이 문제야. 땅 몇 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이거를 뭐다? 안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가 땅과 주택 땅으로 나눠야죠. 그럼 땅을 나눌 때 기준은 뭐다? 위에 면적 비율. 연면적 비율로 나눈다고요.
1000제곱미터 나눠야죠? 어떻게? 1000 곱하기 200분의 80. 여기는 1000 곱하기 200분의 120. 이렇게 위에 면적 비율로 나누는 겁니다. 항상 부속 토지를 나눌 때 기준점은 뭐다? 연면적 비율이라고요. 그럼 얼마가 나와? 얼마? 400. 여기는 얼마? 600. 안 분했잖아요. 400, 600 안 분했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400은 뭐다? 비과세. 600은 뭐다? 과세. 그럼 여기 400 비과세. 600은 과세.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도시지역 안에 있다 그랬죠? 그러면 항상 한도를 계산해 봐야 돼요. 단층 건물이라 하고 지금 800에 몇 배야? 5배. 그럼 5배는 한도가 얼마야? 400. 똑같으니까 400이 비과세예요. 똑같잖아. 한도가 5배. 58, 40 똑같죠? 근데 만약에 5배를 곱한 게 320이야. 만약에 계산하다 보니까 그럼 320이면 320을 비과세하는 거야. 400을 비과세하는 게 아니라 이건 똑같으니까 400이에요. 근데 만약에 부속 토지가 달라지면 이게 적을 수도 있어. 이게 400이고 이게 320이면 둘 중 큰 면적, 작은 면적, 작은 면적을 비과세한다. 인간적으로 어디까지는 알고 시험장에 가야 돼. 여기까지는 알면 50%의 확률이 있어요. 80은 비과세, 120은 과세. 앞서 얼마? 80은 비과세, 120은 과세.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안 분해주면 되고, 단 안 분한 면적과 5배를 곱해서 비교를 해야 돼요. 큰 거, 작은 거. 작은 면적을 비과세합니다. 이렇게 들어놓고 이제 문풀에 가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합니다. 자, 682쪽 다가구. 자, 원투룸 3층 이하. 자, 다가구는 뭐다? 하나의 매매로 양도할 때는 뭘로 본다? 단독주택으로 본다. 하나의 매매로 양도할 때는 하나로 통매했다. 단독주택으로 본다. 시험은 어떻게 나와? 단독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지만 길게 나와. 전체를 뭐다?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헷갈리게 이렇게 길게 나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4글자로 줄여서 뭐다? 단독주택으로 본다. 이 단독주택을 길게 풀어야 돼요. 단독주택을 길게 어떻게 얘기한다? 시험장에 가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9억까지는 비과세합니다. 항상 9억이 넘어가면 다가구가 고가주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2번이 그 얘기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이 뜻은 뭐다? 9억까지는 비과세. 9억을 초과하는 것만 비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과세. 초과하는 거는 과세한다고요. 겸용주택도 똑같아요. 9억이 넘어가는 거는 과세하고 9억까지는 비과세를 합니다. 고가주택으로 봐서 9억까지는 비과세. 9억을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고가주택 그래서 나온 거예요. 밑에 어쩌고 저쩌고 관계없이 포인트는 뭐다?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요. 뭐에 속지 말자.
기준시가. 그러니까 기준시가는 어디에서 쓰는 용어다? 임대업에서. 양도세는 실거래가액으로 기재를 합니다. 기준시가 9억은 어디에서 쓰는 용어다? 임대업에서. 임대는 안 판 거니까 9억료부 따질 때. 그래서 양도세는 실거래가액으로 따져요. 임대업에서 9억료부는 뭘로 따진다? 기준시가로 따진다. 그래서 임대업과 양도소득에서 헷갈리면 안 돼요. 실거래가액 합계액이 초과하는 모든 주택이 고가주택이다. 그 얘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2번 고가주택을 적용하면서 겸용주택도 뭐다?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해당하는 실거래가액을 포함한다. 그래서 겸용주택도 주택 부분이 9억이 넘어가면 고가주택이 되고 다가구주택도 9억이 넘어가면 고가주택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가주택은 밑에 나왔네. 그 식. 9억까지는 비과세하고 9억 초과 부분만 비율만큼 과세한다고요.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도 똑같아. 조합원 입주권도 9억까지는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9억을 넘어가는 고가 조합원 입주권도 과세한다. 그 뜻이에요. 공식. 나왔잖아요. 공식.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구하시오. 그러면 일반적인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하면 9억 초과 부분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봐요. 자, 3번. 이거는 고가주택에 대한 뭐가 나온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똑같아요. 9억까지는 비과세니까 세금이 없어. 그래서 장특공제도 9억 초과 부분만 공제가 들어간다. 양도, 차익도 9억 초과 부분만 과세가 들어가요.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9억까지는 비과세이므로 9억 초과 부분만 공제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자고요. 실지, 양도가액.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10억. 필요경비. 필요경비. 8억. 8억. 다른 사항이 없다 그러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그래요. 그럼 뭐를 물어봐?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을 구하시오. 한번 구해봐요. 실제 양도가액이 10억이고 필요경비가 8억인 경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을 구하시오. 여기 들어갔잖아. 필요경비 속에. 필요경비 속에 취득가액 들어가 있어요. 필요경비는 몇 가지를 합쳐서 얘기해? 3가지. 이상하게 취득가액이 없네. 이 안에 들어갔어요. 총 필요경비가 8억이에요. 그럼 빼. 그럼 전체 양도 차익이 얼마야? 2억. 일반적인 양도 차익이야. 그럼 9억 초과를 떼어내야죠? 2억 곱하기 공식이 어떻게 돼?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그럼 얼마야? 10억 분의 10억. 마이너스 얼마야? 9억. 그래야 초과분이 나오니까. 이렇게. 그러면 나오죠? 얼마예요? 2천만 원. 이의 이름이 뭐다?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이 된다고요. 30잖아. 공식에 대입만 시키면 되잖아요. 결국 이 얘기는 뭐다? 10억 중에 1억만 과세하고 10억 중에 9억은 비과세라고요. 10억 중에 1억만 비율만큼 과세하는 거예요. 머리가 깔끔해졌죠? 자, 이번에는 12억으로 한번 해봐요. 갈고 닦은 실력을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요. 머리가 깔끔해졌다며요. 나 오늘 존댓말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떴더라고. 반말하지 말라고. 나 미안해요. 나 존댓말만 쓸게요. 습관이 돼서 고쳐야 돼요. 그죠? 절대 반말 쓰면 안 돼요. 선생은. 존댓말을 써야 됩니다. 인터넷에 올리신 분, 나 존댓말 쓰려고 노력할게요. 빨리빨리 수정해야 돼요. 좋은 얘기예요. 반말하지 말라 이것이. 알겠습니다. 빨리 해보세요. 해봐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해보세요. 이렇게. 12억이야 이번에는요. 이 계산을 할 수 있으면 거의 합격권에 들어요. 12억 빼기 얼마? 8억. 그러면 4억이 나오네. 4억 나오죠? 이번에는 뭐다? 12억 중에 3억만 과세가 들어갔죠? 빨리 해버려야 돼. 이 식을 어느 세월에 적냐고요. 12억분의 12억 마이너스 9억이니까. 그 12억 중에 9억은 비과세. 12억 중에 3억만 계산이 들어가요. 비율만큼. 이거 똑같잖아. 12억 빼기 9억 하면 똑같아요. 얼마예요? 응? 1억. 1억의 이름이 뭐다? 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이다. 이렇게 식을 적어놓고 1억이 안 나온다. 그거는 본인 소관이에요. 좌우간 4억보다 적게 나와. 알아들었나요? 여기까지는 인간적으로 될 거 아니에요. 4억은. 그러니까 찍을 때는 4억보다 적은 걸 찍어야 돼. 그래야 확률이 있어요. 4, 3, 10이 아니잖아요. 그죠? 4, 3, 10이 1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고가 주택까지 끝났네요. 그래서 꼭대기 683쪽. 자, 박스.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일반 주택과 달리 취급한다. 왜 달리 취급해? 취급해요. 이렇게 버릇돼서 큰일 났네요. 왜 달리 취급하나요?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 부분만 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9억 초과만 과세한다. 달리 취급하죠? 그래서 기본공제와 세율 등 기타 사항은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뭐만 달리 취급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만. 나머지는 동일하게 구분해요. 동일하게. 두 가지는 9억 초과만 달리 계산한다고요. 자, 그 다음 고가 조합원 입주권도 똑같아요. 요건이 충족되면 9억까지는 비과세인데 역시 9억을 초과하는 것은 고가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한다. 그 뜻이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3개가 끝났어요. 겸용주택, 다가구주택, 고가주택, 집이 한 채에 한 채에. 이번에 계산 문제 신경 쓸 게 뭐다? 이거라고요. 이거 알아들었어요? 이 계산 문제 이거. 이 계산하는 방법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한 장짜리 한번 피라고요. 한 장짜리 이론을 먼저 정리해야 돼요. 한 장짜리를 피세요. 2페이지. 자, 2페이지. 자, 오른쪽 양도소득세 나왔네. 가운데 오른쪽 양도소득세 한 장짜리 피세요. 자, 주택의 부속토지 오른쪽 2페이지. 바닥 면적의 몇 배? 10배, 5배까지예요. 첫 번째 줄. 그 다음 두 번째 제목은 다가구라고요. 다가구는 가구별로 각
각각 양도할 때는 각각 하나야. 시험에 나오는 거는 2번만 나와.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할 때는 전체를 뭘로 본다고요? 하나로 본다. 네 글자로 뭘로 본다? 단독주택. 네 글자로 단독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 모르네요. 그리고 하얀별 고가주택은 실거래가의 9억 초과. 그러나 임대 딱 봐요. 옆에 임대 나와 있잖아요. 임대도 9억 기준인데 뭐라고 찍혀 있어? 기준시가라고 찍혀 있어요. 가운데. 항상 옆에랑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양도로 들어와요.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9억 이하는 비과세예요. 초과 부분만 비율만큼 과세가 들어간다고요. 자, 그 다음 겸용주택.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1cm라도 클 때에는 전부 주택이에요. 그러나 여기 봐요. 같거나 작을 때는 주택이 작으면 따로따로 봐요. 따로따로. 클 때만 전부 주택이라고요. 팔아먹을 때. 그리고 공동소유는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근데 공동소유도 동일 세대원 간에는 1주택으로 봐요. 이거는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거라고요. 그럼 옆에 저거 동일 세대원 간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요. 어머니와 딸이 동일 세대야. 각각 하나로 안 봐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동일 세대 나와 있죠,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이거 아까 했죠, 이거? 자, 거기 두 번째 칸 재건축이 나왔잖아. 공사기간은 제외합니다. 두 번째 하얀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재건축이 들어갈 때는 공사기간을 포함한다고요. 공사기간을 늘릴 수가 없어요. 자, 임대. 1번은 임대는 5년 이상 거주. 5년 이상은 언제부터 따진다? 임차일부터. 자, 수용당했다. 뭐를 따진다? 과로 따진다고 그랬어요.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취득해야 된다. 이전. 그리고 잔존주택이 남아있을 때는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5년. 그래서 1번, 2번은 숫자가 5년이다. 그리고 3번, 4번은 같이 가는 거죠. 혼자 가면 안 돼. 세대 전원이 출국. 그리고 팔아먹을 때는 요건이 3년 주는 게 아니라 몇 년 준다. 2년. 그래서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5번까지만 알면 된다고 그랬어요.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갈 때는 보유 안 따진다. 뭐를 따져? 1년 이상 거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근무상은 됩니다. 정금 같은 거. 그러나 사업상은 2년 보유해야 돼요. 사업상은 안 된다고요. 5번까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왼쪽 이제. 자, 왼쪽. 자, 나왔잖아. 1번. 왼쪽 봐요. 농지의 교환분할. 자, 쌍방 토지가액이 차액이 큰 편에 얼마이야? 4분의 1 이하입니다. 그리고 옆에 딱 적어봐. 뭐가 딱 적혀 있어요. 연수 물어볼 때 몇 년. 일단은 3년만 한번 적어보라고요. 4분의 1 이하 옆에 왼쪽에. 그다음 농지의 교환분합은 숫자가 뭐다? 4분의 1. 숫자. 4분의 1이에요. 그리고 원칙은 거주자, 배우자, 생계를 하는 가족. 원칙은 거주자만 1세대가 돼요. 그러나 비거주자도 비과세를 해줄 수가 있죠. 해외 이주 가는 거, 이민 갈 때는 비거주자도 해주는 거예요. 원칙은 거주자. 그리고 하얀별 왼쪽, 배우자는 언제나마다 동일한 세대. 그리고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본다고요. 어떨 때 30세 이상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 사망. 증여는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증여는 안 되는 거예요. 사망. 자, 3번은 기준 중위소득 몇 프로 이상? 40% 이상.
그리고 미성년자는 1세대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어떨 때만 1세대가 된다? 가족의 사망, 결혼. 중요한 거는 증여는 아니에요. 가족의 사망, 상속은 된다고요. 그러나 증여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비과세 포인트가 끝난 거예요. 그 이번 토요일 날 특강하시는 거 아시나요? 들을 사람은 들어요. 뭐를 특강한다? 이 내용을 특강합니다. 이 내용을 특강한다고요. 구체적으로 이거는 딱 요점만 적었잖아요. 이 내용을 특강하는 거예요. 앞뒤로.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특강을 들으셔야 돼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강을 진행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일요일이에요? 그렇구나. 다음 주 일요일. 참 외우는 것도 잘 외워요. 자, 잠시 좀 쉬었다 하자고요.